그 베트남에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저절로 생겨요. 왜냐면은 이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여기가 아직 후진국이고 뭐 딱히 후진국이라는 게 뭐 가장 우리 외국인으로서 마음에 삶에 와닿는 것은 인권이 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의 물론 베트남 현지인들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하여 역차별 받는 성향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인은 베트남 당국이 더 보호한단 말이에요. 경제 발전을 위하여. 어쨌든 그렇지만은 공산국가에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마침 그런 와중에 며칠 전에 베트남 뉴스 여기 대표지죠. 기관지 비슷한 건데 여기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사진 찍어 놓고서 는 며칠 생각했지요. 과연 이 숫자가 진짜일까? 이 보시면은 이렇게 뭐라고 떴습니까? 2019년도 그 first three quarter에 1, 2, 3분기 통틀어서 약 7%의 경제 성장을 GDP 성장을 이루었다. 이것은 지난 9년간의 그 통틀어 볼 때도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가장 큰 성과이다 하고 대체적으로 실었는데 이것에 놓고서는 제가 옆에 주변에 있는 우리 자주 만나는 분들하고도 베트남인들하고 의논했더니 베트남인들 얘기는 이거 뭐 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음. 에, 그래서 제가 뻥이라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그 여기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여전히 그 이제 근거가 있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과연 제 의문이 이런 정도의 어떤 성과는 사실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고 특히 갈 곳 없는 한국의 자본과 인력이 요즘 쏟아져 들어오니까 베트남 현지인들이 이걸 갖다가 K러시라고 코리안 러시라고 환호하고 있죠.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베트남 당국에서 한국이다 이사 오라 이거죠. 이쪽으로. 아, 마치 베트남으로 그냥 한국의 돈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하고 일본은 이게 베트남 투자국이 1, 2위를 다투는데 얼마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작년에 일본한테 밀렸어요. 근데 올해는 한국이 다시 1등으로 복귀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한겨울에 눈이 확 내려갖고서 한국의 돈이 내려서 베트남 전역이 한국의 돈으로 뒤덮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면 베트남으로 한국에서 특히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면 그래도 한국이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한국인이 지금과 같이 베트남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거는 뭐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베트남 경제가 외국에서부터의 직접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도 자금 수지가 플러스가 되지 않고서도 베트남 경제가 스스로 발전이 가능할까? 베트남 경제가 발전해야만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그 덕을 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다 해피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다들 불행하죠. 아무튼 옆에 보시면 우리 제가 자주 듣는 채널인 유튜브 채널인 박홍기 선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늘 지금 방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2020년 경제 위기는 저성장과 불평등 악화다 이렇게 제목을 해놨네요. 다행스럽게도 베트남 경제는 당연히 불평등하죠. 그죠?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성장은 아니고 고성장하니까 성장하니까 당분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당분간이 언제일까요? 한 10년은 10년, 5년 한번에 그래요. 걱정거리 있어요. 제가 여기 4년 전에 베트남에 올 때도 그때 당시에도 베트남이 5년은 괜찮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4년 지났거든요. 1년밖에 안 남았죠. 5년에서. 그럼에도 지금도 다시 역조가 5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베트남은
4년 전 기준으로 볼 때 10년은 괜찮은 거였고 지금은 어떨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몇 년 더 괜찮을까? 이 점에 대해서 글쎄요. 한 5년에서 10년? 아무튼 여긴 여전히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인들도 그냥 불평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 버텨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 때문이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한국이 흔들리니까 한국의 정치가 흔들리고 한국의 공산화 위협이 생기고 한국의 경제가 많이 흔들리니까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이게 많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가 흔들리고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동안 생각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이런 생각은 베트남에 살다 보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베트남은 스스로 스스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부패도가 아주 심합니다. 베트남이 큰 문제가 두 가지예요. 아직도 베트남 부패가 심해서 돈들이 또 어디 가냐? 경제가 발전하면서 창출되는 그 재원들이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개인들의 돈으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은 보시면은 뭐야? 어디 갔어? 네. 두 번째는 베트남인들의 그 교육 훈련 정도, job quality, 트레이닝 퀄리티, 에듀케이션 퀄리티가 수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어렵다는 얘기죠. 노동을 통하여서. 그게 두 번째 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고 세 번째는 저 개인적인 인연입니다. 세 번째는 도무지 배우려 들지 않는 것이다. 베트남인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베트남인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아까 하던 얘기만 좀 더 하면은요. 그 최근에 그 K러시 아까 말씀드렸죠? 코리안 러시 이게 말이죠. 올해 작년까지는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올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올 초부터 들어오는 기업들은 마치 등이 떠밀려 나오는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져 갖고 한국의 상황 나빠지고 전 세계 어디로 갈 곳이 없어지니까 야 베트남이나 가자 이렇게 그냥 등이 떠밀려 나오는 기업이나 인력들이나 자본들은 여기 요즘 전과는 다르게 실패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 벌써 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은 거기 새로운 책이나 또 보면은 새로운 책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또 보면은 박태균 저 베트남 전쟁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네요. 한국 전쟁의 특수에 대한 그 일본의 옛날에 그 극우 세력들이 한국에서 그 많이 전쟁을 통하여 돈을 벌었잖아요. 그 인식이 전쟁으로 인한 한국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 역시 베트남 사람들의 고통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이러한 유사성은 한국 전쟁을 통해 전쟁 특수의 혜택을 입었던 일본과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쟁 특수를 누린 한국의 상황. 그 당시에 1970년도에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장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박태균 저입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인가? 그럼 한국이 1970년도에 베트남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혜택을 전쟁 특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베트남에게 갚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돈과 사람과 인력이 베트남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요? 아무튼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베트남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벌써부터 포스트 베트남으로부터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최근에 헬로우 하노이라는 한인 소식지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베트남 진출한 한 중소기업들이 벌써부터 탈출 준비하고 있다. 왜냐?
이게 그 가파른 임금 상승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현지인들의 그 이 잡 퀄리티가 그 직업을 이 생산성이 낮은데 노동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하도 많이 밀려오니까 좀 한국어 좀 어느 정도 말 좀 알아듣고 일 좀 할 만한 친구들은 임금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수지가 안 맞으니까 옆에 있는 뭐 좀 베트남보다는 좀 덜 발달된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캄보디아 이런 데로 좀 옮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고 뭐 어? 찾는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민영구 특파원의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런 옆에 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로 그 사절단이 나가는 거는요. 1, 2년 된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사실은 여기 가시면 뭐 다 일만 하시니까 또 재미있게 골프도 치고 놀기도 하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어차피 그리고 여기 동남아 시장은요. 이 베트남이 여기서 맏형격인데 미얀마까지도 사실 베트남의 한 단일 시장이나 마찬가지고요. 라오스, 캄보디아는 그 베트남의 그냥 속국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기사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이죠. 베트남에서. 근데 요새는 그 사실 한국에서 돌아가는 꼴이 절대로 그 베트남인에게 큰 소리는 못 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요새 옛날에는 제가 좀 얼마 전만 해도 큰 소리 빵빵 쳤는데요. 파트너들에게도 그러고 요새는 베트남인에게 제가 좀 더 웃으면서 대합니다. 화를 덜 내고 전보다. 왜냐하면은 이거 한국 들어가는 꼴이 이거 잘못되면은 베트남인들이 한국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더군다나 한국인들의 지위가 흔들리죠. 베트남에서 교민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벌써부터. 그리고 베트남이 한국보다 그래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치는 조금 그래도 한국보다는 안정적이긴 합니다. 공산당 독재긴 하니까 어떤지 몰라도 아무튼 1인 독재라서 그런가 안정적이긴 해요. 이 와중에 조용태 교수의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라는 그 북스톤 출판사에서 나왔군요. 신간이 좀 제 마음을 안심시켜서 제가 공유하고자 사실 오늘 이 신간을 보고서 제가 좀 제 친구들 아니더라도 좀 다른 분과 꼭 공유해야 되겠다 마음은 들어서 제가 이거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냥 거기 사진이 그냥 말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2019년 신생아수입니다. 신생아수 1년 신생아수가 베트남은 160만 명에 이르고 또 2049년, 2029년, 2039년, 2049년까지 흘러가도 여전히 베트남의 1년 신생아 수는 128만 9천 명이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영태 교수님 그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유명한 인구학자죠. 근데 한국의 경우 보세요. 여기 그림 보세요. 그죠? 한국은 올해가 30만 명 정도. 2049년에 이르면 한국의 신생아 수가 17만 명밖에 안 되는군요. 이러니 이게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날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베트남은 굉장히 아기가 여전히 많이 태어나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제가 베트남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단순간 듭니다. 보니까 또 여전히 또 저자가 한 얘기를 또 이렇게 제가 거기 봤더니 보세요. 19세 인구, 늘어나는 대학생, 역부족인 대학교육.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형편없고 여기 아직도 대학이 형편없군요. 베트남 대학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어떤 인구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쪼그라드는 한국 시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다 베트남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우리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